예, 저희 세미나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는 EBS 특별 세션 사회를 맡은 순천향대학교 신미선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아름다운 해양도시 부산에서 우리가 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봄철 방송학계 학술대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 주제는 초변화 시대 방송인데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EBS의 고민이 굉장히 깊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는 EBS의 유시춘 이사장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멀리 서울서 내려오셨는데 우리 이사장님의 인사 한 말씀 들어보고 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네,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EBS 이사장 유시춘입니다. 바쁜 가운데 이렇게 좌장을 맡아주신 신미성 교수님 비롯해서 발제해 주시고 또 토론해 주시고 한 모든 전문가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여러분께서 진단하고 평가하고 또 고민하고 그리고 해법을 모색하는 그 모든 내용들을 잘 경청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이 미디어의 생태계는 거의 혁명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저희가 성장할 때는 독서가 미디어의 유일한 저희의 교재였는데 요즘은 미디어가 그 사람을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미디어 환경이.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서정주 시인의 19절에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다라는 19절이 있는데요. 대입하면 요즘 성장기의 특히 성장기에 있는 인격체의 80%는 미디어가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의 소임이 막중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깊이 고민하신 내용을 잘 받아 안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유시춘 이사장님의 인사 말 잠깐 들었는데요.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특히 그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100분 반영하시겠다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PPT로 발표를 하기 때문에 토론자 선생님들은 나중에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종관 교수님께서 발표를 시작해 주시겠는데 저희에게 허용된 시간이 1시간 20분입니다. 그래서 한 30분 정도 내에 발표를 마쳐 주시고요. 저희가 그 토론 시간을 길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의 이종관입니다. 방송학회 춘계 정기학술대회의 첫 번째 세션의 첫 번째 발표를 맡게 돼서 좀 개인적으로도 이제 영광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이렇게 몇몇 구성되어 있는 면면을 보니까 좌장을 맡아주신 신미선 선생님도 그렇고 패널 맡아주신 분들도 그렇고 다 워낙 이 분야의 전문가시고 정통하신 분들이라서 제 발제보다는 이제 오히려 토론 시간에 나오는 좋은 말씀들이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더 좀 유익하고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는 것들이라 생각이 돼서 신미선 교수님께 30분 말씀하셨지만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들이라서 가급적이면 길지 않게 30분 이내에 마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맡은 주제가 결국은 공영 미디어, 우리가 공영방송으로 대표되는 이제 KBS와 EBS 그다음에 MBC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공영방송으로 대표되는 그 방송사들 중에서 특히 교육 공영방송이라고 불려지고 우리가 교육에 특화되어 있는 공영방송 서비스로서 EBS가 현재 어떤 상황이고 그래서 어떤 이슈들이 있으며
어떻게 그러면 나가야 할지, 그를 위해서는 특히 재정적 측면에서 어떤 우리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중심으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네 부분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우선 첫 번째 부분은 너무나도 계속 회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급적이면 빨리 넘어가도록 하고 주로 3번, 4번에서 많이 좀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디어 환경 변화는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올해 들어서 특히 더 힘드신 것 같습니다. 방송 사업자분들이 흔히들 올해는 미디어의 겨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표는 공식 집계된 게 2021년까지이기 때문에 21년까지 기재를 했습니다만은 22년 하반기부터 광고 수입이라든지 또는 홈쇼핑 매출, 그러니까 취급고라든지 이런 부분 굉장히 크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2023년 올해 1사분기 지상파 방송 광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년 동기 대비 약 30%에서 40% 정도 하락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고요. 근데 여하튼 이제 전통적 방송 재원이 상당히 좀 어려워지고 있다. 이 부분이 이제 큰 부분이고 그에 상응해서 어려워질수록 양극화가 이제 문제로 대두되는데 이 전통적 미디어와 또 스트리밍 미디어, OTT로 대표되는 스트리밍 미디어의 양극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런 재원의 양극화의 문제는 결국은 이런 이용 시간이나 이용률의 양극화로부터 이제 비롯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이게 미디어의 중심축, 미디어 시장의 헤게모니가 변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TV 기반의 미디어보다는 이제 모바일이나 이런 PC 기반의 어떤 OTT가 중심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OTT의 이제 빠른 성장인데, OTT의 빠른 성장이라는 부분인데, 잘 아시다시피 OTT가 최근에 지속적으로 화제성을 일으키면서 크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국내 OTT 시장의 경우에는 좀 축소형 성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사업자는 굉장히 힘든데 시장은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그래도 아직까지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와 일본만이 자국 OTT가 약 50%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방어해내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OTT 스트리밍 비디오로 헤게모니가 넘어가고 있지만 적어도 우리나라의 미디어 산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일종의 분수령 또는 분기점에 와 있다. 다시 말해서 국내 미디어 산업을 지켜낼 것인가 또는 글로벌에 의존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분수령 또는 분기점에 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와 관련해서 전통적으로 이렇게 유럽에서도 많이 그런 시도가 있었지만 지상파 방송이나 레가시 미디어와 OTT가 어떻게 협업할 건가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는데 또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국내 공영방송 같은 경우에는 그런 국내 토종 OTT와 어떻게 협업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OTT가 과연 우리 시장에서 잘 서바이브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이 상당히 고민거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이런 또 외연이 굉장히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과거에는 이제 지상파 방송이 주요 컨텐츠의 수요자 역할을 했다면 이제 종편으로 확장됐다가 최근에는 OTT 중심의 컨텐츠 제작 시장이 이제 형성이 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글로벌 사업자들이 국내 시장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컨텐츠의 탈국경이 심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지상파 방식의 지상파 방송 중심의 제작 구조에서 이런 OTT로 확장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 얘기는 결국은 제작 콘텐츠라는 측면에서 또는 제작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과연 우리나라의 공영방송이나 또는 확장해서 지상파 방송 사업자들이 주된 역할을 제작 영역에서 또는 콘텐츠 영역에서 할 수 있느냐가 또 고민거리로 이제 등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축소형 성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콘텐츠 제작비가 굉장히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보시면 매출도 제작비와 관련된 제작 시장의 매출도 늘어나고 있지만 이에 상응해서 제작비도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일종의 머니게임화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청자들의 눈높이는 대작 컨텐츠 중심으로 해서 많이 높아진 상태인데 그에 충족하려는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내 사업자의 재정 상황으로 이를 충족할 수 있는 대작 컨텐츠나 양질의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느냐, 이 재원 문제로 결국은 다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걸림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여기까지는 제가 일부러 좀 빨리 넘어갔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라.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선 그럼 이러한 시장 환경 변화가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미를 갖느냐라는 부분인데, 우선 첫 번째 공공성이나 공익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최근의 논쟁을 보면은 이게 약간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서 어떤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자, 전통 미디어가 위축되고 있고 스트리밍 미디어가 확장되는 환경에서 공익성이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책임이 과연 공영 미디어 또는 전통 미디어에만 여전히 국한되어야 하느냐, 아니면 스트리밍 미디어까지 확장돼서 소위 말하는 책임의 재배분이 있어야 하느냐, 이제 이런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재원의 축소는 결국은 공적 책무를 이행하는 데 있어서 그 원활한 이행을 담보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마찬가지로 고민거리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결국은 공익성이나 공공성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방송 미디어의 본질적인 가치라는 부분을 이제 어떻게 보면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걸 구체화하는 게 서비스와 컨텐츠라고 볼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텐츠 제작비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공영방송이 그러지 않아도 재원 구조가 취약한데 이 시청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의 컨텐츠를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사회적으로 최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수준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 마찬가지로 서비스 부분에서 상당히 좀 논쟁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뭐 그 좀 더 확장을 해보면 그럼 서비스 격차가 좀 더 확대되는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가 제작한 다큐들이 몇 개 있습니다. 예전에 문어 나의 선생님 같은 그런 컨텐츠들도 있고, 이런 다큐로만 놓고 봐도 한국에서는 거의 EBS를 제외하고는 이제 다큐 제작이 거의 끊어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넷플릭스를 중심으로 해서 다큐 제작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대작 다큐들이. 과연 그렇다고 한다면 소위 말하는 공적 영역에서 제작하는 또는 공급하는 컨텐츠의 품질과 민간 영역에서 제작하는 콘텐츠의 품질 격차가 확장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청자들은 점점 외면하게 되겠죠. 그럼 결국은 이거는 소위 말하는 공적 미디어의 리치, 도달에 대한 부분과 같이 맞물려서 공영 미디어가 위축되고 또는 고립화되는 양상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걱정거리가 또 있습니다.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은 아무래도 재원 구조에 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요. 그 재원 구조에서 시사점을 또 말씀을 드리면 재원 측면에서 공영방송의 정체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KBS의 수신료 매출, 수신료 수입은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중은 축소되고 있죠. 예컨대 EBS의 수신료 수입은 2000년 대비 약 20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해, 2배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점유율은 반으로 줄었죠. 5%대로 줄었습니다.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러면 재원 측면에서 공영방송의 정체성이라는 부분이 과연 강화됐다고 볼 수 있느냐, 그게 좀 아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수신료 수준, 특히 공영방송 입장에서 보면 수신료 수준이 2,500원, 1981년 칼라TV 도입 이후 2,500원으로 설정돼 있는 수신료 수준이 지금까지 40년 동안 2,500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경제 규모라든지 뭐 물가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과연 그런 걸 고려했을 때 과연 이걸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이냐, 굉장히 어렵죠. 예. 그때 당시 시실가치로 하면은 뭐 제가 몇 년 전에 그거를 환산을 했더니 한 5년 전에 그게 한 500원 정도 나왔거든요. 그때 당시 2,500원은 지금의 500원 정도의 가치입니다. 지금은 분명히 더 떨어졌을 것이고요. 아직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만. 그러면 자판기 커피 한 잔도 안 되는 수준인 거죠. 지금의 가치로 따지면. 그러면 그거를 한 달에 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수준이죠. 이 부분은. 그러다 보니 결국은 이 재정 상태에 대한 예측 가능성 문제, 그 다음에 지속 가능성의 문제,
그리고 이런 전망 자체가 불확실하고 불투명해진다는 문제. 그러면 저는 여기서 또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또는 응축되다 보면 결국은 공영방송 그 자체에 대한 우리나라의 공영방송 시스템에 대한 회의론이 강해질까 봐 저는 이제 그게 솔직히 걱정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는 과거 JTBC 사례를 보면서 얘기를 했죠. JTBC가 공영방송 같아. KBS, MBC, EBS 뭐 필요 있어? 이제 이런 상황이 또는 이런 의식이 강해질까 봐 저는 참 그 안타깝고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공적 재원의 통제력을 기반으로 해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위협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뭐 아마도 아시겠지만 예컨대 지금 KBS 수신료 분리징수 이슈라든지 또는 EBS 같은 경우에는 그 일종의 시혜적 혜택 같이 이렇게 배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공영방송의 재원 구조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나 통제할 수 있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방송의 독립성 중에 하나인 재정적 독립성이라는 부분에서 계속 위협받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이 드는 것입니다. 예, 그다음 여기까지 일단 뭐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당면 과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다만 뭐 여러 가지 당면 과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오늘의 주제에 맞도록 재정 상황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뭐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공영방송의 정체성과 재정의 문제입니다. 수신료 재원이 21년 기준 약 5.5%입니다. EBS의 경우가. 그러면 우리가 강학적으로 또는 뭐 원칙론적인 입장에서 공영방송의 정의는 소유의 공영성, 재원의 공영성, 운영의 공영성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소유의 공영성을 가지고 공영방송으로 분류하는 이제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뭐 해외도 약간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여하튼 이 재정의 공영성이라는 재원의 공영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5.5%의 공적 재원인 수신료 수입 비중이 있는 방송사가 과연 재정 측면에서 공영방송이라고 분리할 만한 정체성을 확보했느냐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EBS의 수신료 수입은 2000년 101억에서 2021년 192억으로 약 2배 가까이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비중은 반 이상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도 증가했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2000년에 우리나라 GDP가 5,800억 불 정도입니다. 근데 2021년 우리나라 GDP는 1조 8천억 불입니다. 경제 규모는 3배 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신료 수입은 2배를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경제 규모의 증가, 소득 수준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의 수입 수준은 오히려 그에 따라가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정말 나쁘게 표현하면 GDP라는 게 부가가치의 총합이니까요. 정말 나쁘게 표현하면 오히려 방송 영역은 역성장했다라는 겁니다. 상대적 또는 실질적 역성장했다라는 그런 부분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은 이런 상황이 계속 응축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교육방송이라는 공적 서비스하고 이를 충당하는 공적 재원의 불일치 문제가 계속 심화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EBS의 사회가 EBS 여기도 공공기관이니까 뭐 좀 경영 효율화를 꾀하고 뭐 그래라. 그러면 이제 EBS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게 되느냐? 참고서, 출판사업 이런 데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게 과연 공공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또는 보완하고 있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정체성을 충분히 이행한 것이냐, 역할을 이행한 것이냐라고 또 물었을 때 또 비판이 나오겠죠. 그러면 또 반대쪽에서는 공영방송이 공적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고 돈 벌려고 한다. 또 이런 비판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재정의 어떤 공공성과 관련된 그 부분이 요건들이 충족이 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EBS의 이제 경영 수지를 놓고 봤을 때 안정성 지표가 악화되고 있고 적자 구조가 고착화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보시면 2020년에 64억 정도의 흑자를 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일시적 흑자죠.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라고 하는 우리나라 교육의 재난 상황이 왔을 때 흑자가 납니다. 보조금 수입 때문에 그렇습니다. 되게 아이러니한 부분이죠, 이거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지금 EBS 같은 경우가 이제 재정 구조가 이제 악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2021년 같은 경우에도 지금 3억 정도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 다시 말해서 적자 구조가 고착화된다라고 가정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EBS가 지속 가능한가? 라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죠. 뭐 제가 여기 통계에는 담지 않았습니다만 우리나라 교육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 시장은 전체 GDP의 9%, 8%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잠정짓게 되고 있는데요. 예, 그에 비해서 EBS의 전체 매출은 뭐 한 3,400억 정도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좀 안타깝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결과적으로 이런 재정 상황의 문제는 결국 지속 가능성으로 이제 오게 되는데 이런 미디어 환경 변화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체계적 위험으로 발전이 됩니다. 우리가 체계적 위험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뭐냐면은 구조적으로 위기가 발생해서 그 시스템 자체가 위기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럼 궁극적으로 이건 KBS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방송제도의 핵심을 담당하고 있는 공영방송 시스템의 위기가 온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내적 변수를 통제해서 극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체계적 위험입니다. 비체계적 위험 같은 경우는 내적 변수를 통해서 극복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비용 효율화라든지 또는 혁신이라든지 분사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많이들 위기를 극복하는데 기업은.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내적 변수를 가지고 이것이 과연 극복 가능한가 라고 봤을 때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누적 출산율이 0.8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학령 인구의 감소를 의미합니다. 학령 인구의 감소는 결국은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나 교육 산업의 재편을 의미한다는 것이고, 이제 그 얘기는 보편성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매스형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매스라는 부분이 더 이상 성립되지 않을 수도 있다. 아주 시니컬하게 얘기하면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스트리밍, 아까 말씀드렸던 OTT, 이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중첩이 되다 보면 지속 가능성이 약화될 수 있다. 이제 이런 걱정이 또 EBS에는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으로 확장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어떤 기존의 전통적인 재원이나 수입 구조에서 이거를 충족시킬 수 없다면 확장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본연의 책무와 연관되어 있는 영역에서의 확장성이 필요할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뭐 이 부분은 좀 EBS에서 불편하게 들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과연 EBS가 이런 스트리밍 비디오 환경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대응을 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번에 국회에서 나온 보고서를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14개의 EBS 모바일 앱 중 앱스토어에서 4.0 이상의 평점을 받은 앱이 2개에 불과하다. 라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혹한 평가죠. 예, 그래서 과연 그렇다면은 EBS가 뭐 그래 방송은 잘한다 치자. 그런데 과연 이런 스트리밍 환경 또는 모바일 환경에서 이런 확장성을 충분히 달성했느냐라고 봤을 때는 아직은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주 전대미문의 성공 사례가 있긴 합니다. 우리가 팽수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런 IP나 이런 컨텐츠 사업에 또 갖고 있는 좀 단점 중에 하나가 휘발성이 높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팽수 같은 경우에도 20년을 기점으로 해서 급격하게 감소를 합니다. 관련 매출액이. 이제 그러면 계속 그 뒤를 받쳐주는 후속 캐릭터라든지 후속 콘텐츠가 필요한데 아직은 그거를 발굴해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뭐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속된 말로 이런 표현을 하죠. 그 팽수도 얻어 걸린 거 아니었어?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시니컬한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콘텐츠나 IP의 활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스트리밍 영역이나 모바일 영역에서의 EBS의 어떤 본연의 교육 콘텐츠를 가지고 확장성을 담보해내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취약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로 그럼 공적 재원 관련해서 주요 이슈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반론이 있을 수가 있고 또는 여러 가지 대안적 주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어디까지나 저의 개인적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가 교육 공영방송의 타당성과 수신료의 정당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EBS가 공영방송이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EBS는 사실상 사례가 별로 없는 케이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교육방송을 공영화한다라는 개념으로서 과연 타당하냐? 이제 이 정당성부터 이제 따지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교육 서비스는 시장 실패 가능성이 매우 높은 서비스입니다. 교육 서비스 자체가 태생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국가는 공교육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그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거고요. 말 그대로 공적 부조가 일어나지 않으면 교육이라는 부분은 사회적 최적 공급량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사교육만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회는 지속되지 못하고 붕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이 갖고 있는 공공재적인 특성 때문에 이제 공적 재원이라든지 공적 영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마찬가지로 그것이 방송이 갖는 공공재적 특성과 결합해서 이런 공적 서비스로서의 공영방송이라는 부분의 역할이 필요하다라고 인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교육이라는 부분이 잘 아시겠지만, 교육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경제학에서 투자의 회임 기간이라고 표현합니다. 프레그넌시 피리어드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교육은 투자를 했을 때 그것이 어떤 사회의 생산성 증가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대략 10년 이상, 20년까지 장기로 소요된다라고 많이 얘기합니다. 이런 투자의 회임 기간이 긴 서비스일수록 시장 실패가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20년 동안 기다리는 투자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것이 이제 교육이 마땅하게 이제 공적 재원으로서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투자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공영방송이라는 부분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제 근데 다만 문제는 그럼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우리나라 국가 예산 중에서 교육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아시겠지만 여러분들이 교육세를 참 많이 내고 계시고요. 자, 그러면 교육이라는 부분이 일반 회계로해서 일반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이런 공적 부분으로 투입하는 것이 맞느냐 라고 할 때 많은 논쟁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육 공영방송은 공교육 또는 어떤 전인화 교육에 있어서 보완제적 역할을 한다. 그 자체가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보완제적 역할을 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간극을 메꾸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고, 그 간극을 메꾸는 역할이라는 차원에서 일반 예산보다는, 또 그 방송이 갖고 있는 공공성이라는 특징에서 일반 예산보다는 수신료로 운영되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이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슈입니다. 만약에 EBS 또는 교육공영방송의 정당성이 확보가 된다면, 그러면 EBS가 수취하는 수신료라는 부분에서의 법적 또는 제도적 정당성은 타당한가라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건 너무나도 잘 아시겠지만 헌법재판소에서 공영방송 수신료는 특별부담금이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특별부담금이라는 것은 일반 조세와는 다르게, 여기도 나와 있지만 기본적으로 말 그대로 특별한 이해관계자가 있는 사람들이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부담하는 비용 또는 지원금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특별부담금은 강학상으로는 집단적 동질성, 그 다음에 집단적 효용성, 그 다음에 객관적 근접성과 책임성, 이 부분이 성립이 돼야 특별부담금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특별부담금이 성립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가 결국 뭐냐면, 뒤집어서 얘기하면 KBS는 보편적 공영방송이고 EBS는 특수목적 공영방송입니다. 집단적 효용성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재원에서 배분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특별부담금의 논리에는 맞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설시한 이런 특별부담금이라는 거에도 불구하고 EBS는 그런 특별부담금의 성격에 충실하기 위해서라면 EBS는
별도로 그 책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집단적 효용성이 다르기 때문에 집단적 효용성이 다르다는 얘기는 집단적 가치가 다르다는 얘기고 집단적 가치가 다르다는 얘기는 집단적으로 늦게 판단하는 수신료의 수준이 다르다는 얘기로 귀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일몰일가의 원칙처럼 EBS 수신료는 별도로 책정 시스템을 가져야지만 헌법재판소에서 판시한 특별부담금의 논리에 부합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KBS 수신료 중 일부를 배분하는 구조는 특별부담금의 성격으로서는 부합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흠결이 있는 거다. 헌법재판소에서 얘기한 거와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회 안정망으로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이제 그럼 수신료가 이렇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EBS의 수신료가 갖는 사회적 가치라는 부분을 또 고려해 보자라고 했을 때, 저는 기본적으로 또 이런 측면도 얘기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교육 방송이고 그 사회 안전망의 기능을 하기 위한 필요 최소 비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줬고 우리 사회에 많은 깨우침을 줬다라고도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대표적으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코로나 팬데믹이 닥쳤을 때 사실상 공교육 시스템이 거의 붕괴됐습니다. 저도 애를 키우는 입장에서 참 힘들었거든요. 전부 대면 수업을 이제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막대한 학습 결손을 야기했고,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코로나 세대가 과연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 또는 마찬가지로 더 나아가서 이 세대는 결국 우리나라 어떤 세대별 구성에서 학습 수준이 굉장히 떨어지는 세대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까지도 심지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교육재난 상황이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 이제 EBS가 물론 이제 방송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뭐 시도를 했지만 사실상 교육재난 방송의 역할을 한 거다라고 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놓고 본다면 결국은 이런 교육재난 방송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이라는 부분이고, 이거는 사회 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한 거고, 사회 안전망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요 최소 비용이다. 아까 그 EBS 그 재정 상황에서도 보셨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코로나 상황으로 심각할 때 EBS가 흑자가 나는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게 반대가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 재난 상황이 왔을 때 오히려 이런 공적인 예산을 막 풀어서 EBS가 더 역할을 해야 되고 하는 건데, 보조금 수입이라는 일시적 수입 문제가 이제 거기서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수신료 배분 방식과 규모. 자, 여기까지 만약에 그렇다고 치면 그러면 지금 현재 수신료 규모는 적정한가에 대한 부분을 이제 내로우 다운을 좀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지금 3% 약 70원 수준입니다. 70원 수준인데 이 부분이 결국은 많은 기존에도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한전 그 위탁징수 비용에도 반도 못 미친다. 이게 말이 되느냐. 뭐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울며 겨자 먹기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있고, 뭐 그래서 최근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부분이 지금 약간 정치적 이슈를 좀 비화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다 떠나서 과연 이게 70원이라는 수준이, 한 달에 70원이라는 수준이 전화 공중전화 요금보다 싸거든요. 70원이라는 수준이 과연 타당할까라는 부분에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KBS 입장에서도 당연히 하실 말씀이 있을 겁니다. 송출대행 이야기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근데 우리는 본질적으로 70원 그 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제도적으로 이게 맞는 시스템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좀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공적 책무 확대 요구와 그 다음에 재원구조 간의 정합성인데, 자, 공적 책무 확대 요구는 뭐 저는 이 자료를 한번 써봤습니다. 2021년 EBS가 방통위에 제출한 수신료 소요 산정 결과 보고서에는 EBS가 앞으로 이런 일을 하겠다. 근데 이런 일을 한다는 거에 전제가 뭐냐면은 이제 설문조사를 하셨어요. 한국언론학회랑 같이 해서 설문조사를 했고, 그래서 이러한 큰 4개의 카테고리에서 총 12개의 그 공적 책무 확대 이행 계획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4가지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무료 보편적 교육 콘텐츠의 확대와 다양성, 고도화,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플랫폼 기능의 고도화,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다 돈이 엄청 들어가는 사업들이죠.
예, 그래서 물론 우리나라 수신료는 원가주의에 입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만한 비용이 수요되니까 이만큼 돈을 주세요라는 식으로 이제 설명된 거기 때문에 뭐 약간 좀 오버밸류에이션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하튼 이런 사회적으로 요구하는 공적 책무에 대해서 이것을 이행하려고 한다면 앞으로 국민의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재원 구조로는 많이 부족하다. 뭐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 부분은 그냥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영방송의 또는 공적 영역의 서비스에 지불해야 되는 이용자의 대가는 사적 서비스가 주는 효용의 비와 비례한다. 이제 이 의미거든요. 예, 그래서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사적 서비스 대비 공적 서비스가 좋다면 공적 서비스에 돈을 더 줘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니까요. 자, 그랬을 때 여하튼 EBS 근데 이거는 제가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론적으로 이렇다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뭐 여러 번 이렇게 일정하게 있는 건 아니죠. 뭐 우리나라에는 방송평가라는 게 존재하지만 실제 시청자들이 EBS에 느끼는 편익 또 사적 교육 서비스에 대비 EBS가 갖고 있는 경쟁력이나 편익이 얼마나 더 우월한가 또는 열등한가에 대한 판단을 지금 당장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필요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EBS가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노력을 좀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설명 책임이라는 거죠.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사적 서비스에 대해서 대비해서 이렇게 좋습니다. 라는 게 납득이 돼야 국민들도 동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제도 개선 방향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입법 발의와 관련해서는 최근 3년 동안 한 3번 정도의 발의안이 있었습니다. 김영식 의원 대표 발의, 전해숙 의원 대표 발의, 홍정민 의원 대표 발의. 이 3가지 법안의 공통점이 뭐냐면 EBS의 독자적인 수신료 산정 체제를 구축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어떤 100분의 3 이내에서 지급하는 것들은 이게 좀 온당치 않다. 그래서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 김영식 의원 대표 발의 같은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렇게 이제 했는데 요거는 약간 논쟁점이 있는 겁니다. 그 우스갯소리로 약간 KBS를 좀 이렇게 하기 위한 뭐 이제 그런 성격도 있었다고 알려져 있으니까요. 근데 여하튼 뭐 입법자의 기본적인 의도나 입법자의 흐름은 그 EBS의 지금 시스템은 옳지 않다. 적어도 이것을 개선이 필요하다. 근데 그 개선은 과거처럼 KBS에서 배분하는 구조가 아니라 EBS의 독자적인 구조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 입법자들의 공통된 어떤 의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개선 방향과 관련해서 뭐 이거는 이미 많이 기존에도 나왔었고 이거는 비단 EBS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우선 기본 방향으로는 수신료 산정 및 배분 체계를 개선해야 되고 미디어나 경제 상황과 연동을 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2022, 그러니까 작년이었죠. 작년 초에 영국의 DCMS에서 그 영국의 방송정책 중장기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를 합니다. 거기서 그 BBC 수신료를 안 올려주는 대신 물가인연 연동시킨다. 거기에는 변함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그런 식의 어떤 물가 연동 구조가 도입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여하튼 우선 기본적인 원칙으로서는 수신료 중심의 재원 구조 조정이 재원 구조를 조성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수신료의 현실화가 좀 필요하다. 제가 이제 공영방송 수신료를 가지고 거의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학회에서 발표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10년 가까이. 근데 예전이나 지금이나 제가 항상 하는 말, 살아생전에 KBS 수신료 오르는 거 볼 수 있을까?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어려운 부분이죠. 근데 그게 과연 제도의 문제인지 아니면 정파적인 문제인지는 판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다만 여하튼 이런 설령 어렵다 하더라도 수신료 현실화 문제는 끊임없이 학계든 또는 업계든 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수신료 산정 체계가 수립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의 수신료 산정 체계는 원가주의입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공적 책무를 이행하는데 이런 비용이 드니 이만큼을 더 주십시오. 항상 이렇게 하거든요. 거기에는 안타깝게도 시청자나 국민이 판단하는 가치 뭐 이런 부분이 전혀 개입되지 않습니다.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EBS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인 발의권이
제한돼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물가지수 연동은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끝으로 집행 결산에 대한 설명 책임 강화돼야 된다. 이 부분은 KBS나 EBS나 모두 다 불편하게 들으실 수는 있습니다만은 회계 분리하고도 또는 회계 기준의 개편, 개선 이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뭐 계속 어렵다. 뭐 그리고 해외 공영방송 중에서도 이런 케이스 별로 없다. 뭐 이렇게 말씀을 주로 하시는데 과연 그게 합당한 논리인지, 그러니까 못해서 못하는 것이냐 아니면 안 해서 못하는 것이냐는 분명히 구분을 해야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전체적인 방향성이 필요할 것으로 유지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법 개정 사항이라서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개선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EBS의 당면 상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요 배분 구조를 조금 개편하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은 검토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제가 오늘 많이 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법자의 기본적인 흐름도 그렇습니다. EBS만의 독자적인 체제를 가져간다라는 건데 공영방송 수신료 산정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는 제도 개선이 전 절대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뭐 기본적 원칙은 뭐 너무나도 약간 레토릭 같은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산정 방식을 적용할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원가 방식에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통 보면 경쟁 가격 방식이나 가치 방식이나 효용 방식이 같이 혼합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영방송 수신료 또는 EBS의 수신료라는 부분은 내가 EBS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면 적어도 민간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가치를 지불하더라. 이제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대적으로 EBS가 사적 시장에서 제공되고 있는 교육 서비스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봤을 때는 그거보다 높아야 되는 게 원래는 합리적입니다. 이제 그런 게 방식이 적용돼야 된다는 거고, 가치 방식이라는 건 그러니까 영국 BBC의 VFM 같은 방식인데, 그럼 우리가 EBS의 그러니까 EBS가 제공하는 사회경제적 가치 또는 사회문화적 가치가 어느 정도냐, 이걸 환산해 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효용 방식은 응능 원칙에 따라서 또는 응의 원칙에 따라서 이용자가 또는 시청자가 얼마나 낼 의향이 있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도 고려가 돼야 되는 거죠. 물론 설문조사를 일부 합니다. 근데 이게 루틴하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공영방송 수신료 산정 절차 및 기구 개선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거는 저는 예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독일의 KF 방식과 유사한 거죠. 근데 이제 KF 방식은 다소 좀 실이 일종의 이것도 하나의 세팅된 또는 단연간에 걸쳐서 정형화된 규범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KF 방식 그대로 따라가기에는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은 적어도 독자적인 수신료 산정 체계를 가질 필요는 있다. 그것이 KBS, EBS 둘 다 분리시켜서,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목적성이 다르고 효용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공영방송 수신료 산정위원회를 KBS와 EBS로 이원화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전체적인 프로세스는 공영방송 사별로 수신료 조정 요청을 신청하거나 또는 공영방송 수신료위원회에 조정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할 때 이제 조정을 이제 하는 거고요. 그리고 산정을 해서 결정을 하고 그것을 이사회 동의를 받아서 방통위에 제출을 하고 거기서 검증을 하고 그다음에 승인을 받아서 국회 추인을 하는 형식으로. 그러니까 저는 가급적이면 여기서 국회가 개입하는 게 정당한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물론 이제 준조세적인 성격이다라고 가정을 할 때 조세법정주의나 뭐 이런 걸 따른다면 뭐 국회가 어느 정도 역할은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서도 정파적인 개입이 최소화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정 통제력을 가지고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위협할 수 있다라는 부분, 이제 그 부분을 최소화를 하기 위해서는 국회는 추인하는 정도로 끝나야 되는 게 아닌가? 물론 지금도 제도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이제 이런 부분을 한번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예, 시간 관계상 제가 조금 빠르게 진행을 했는데요. 아무튼 요지는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거는 자기가 하는 만큼 받아가는 것이고, 자기가 이 사회에 기여하는 만큼,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회가 요구하는 거에 충족시켜서 그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이제 그를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그 재정적인 충분성이나 지속 가능성이 달성이 돼야 되는데, 과연 지금 상황이 그러한가?
라고 봤을 때는 분명히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우리가 제도 개선을 하는데 조금 고민을 하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 30분에 맞춰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예,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예, 한 30분 정도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예, 일단 저희 토론자생이 먼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토론은 가나다 순이고요. 예, 코바코의 강신규 박사님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EBS의 신삼수 박사님, 예, 경희사이버대학교의 심영섭 교수님, 그다음에 경희대학교의 이상원 교수님, 중소기업벤처연구원의 최세겸 박사님, 예, 이렇게 5분이 저희 토론을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예, 이종관 박사님 원래 이런 정책 연구 너무 많이 하시고요. 오늘도 굉장히 좋은 내용을 많이 담아 주셨습니다. 뭐 전통 미디어 위기 왔다, 뭐 공영방송 EBS 시스템도 위기다, 예,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가 보통 공영방송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면 뭐 프로그램 차원에서 공공성, 공익성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오늘은 재원 문제에 좀 집중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교육방송 세미나와는 조금 결이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좀 새롭게 안 게 교육은 그 자체가 공영으로 운영될 때 시장 실패가 나타난 영역이다라는 경제학적인 관점, 우리가 좀 아프지만 좀 새겨드려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KBS 수신료와 EBS 수신료 예, 별도 구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70원의 수신료 배당금도 예, 우리가 좀 고민해 볼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5분의 이제는 토론 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EBS에 맞는 좀 해법을 찾아갈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우리 강신규 박사님부터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코바코의 강신규입니다. 오늘 방송학회 첫 세션, 첫 발표에 대한 첫 토론을 맡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발표자께서 최근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 EBS가 처한 어려움의 재정 상황을 중심으로 다뤄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현실 인식을 토대로 EBS 공적 재원과 관련된 이슈들을 도출해 주신 후에 재원 구조 개선 방향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교육 공영방송의 공적 재원으로 논의 범위를 좀 좁혀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안에서 고려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입체적으로 거의 망라해 주셔서 읽고 들으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몇 가지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라기보다는 본문에서 논의된 내용 중에 강조할 부분을 강조하고 그리고 고민들을 조금 보태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 부분은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이 제 소속 기관의 공식 의견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먼저 밝히겠습니다. 크게 3가지를 준비해 왔는데요. 첫 번째는 EBS에 요구되는 공적 책무에 비해서 공적 재원 구조가 적합하게 이루어져 있지 않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그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펼치기는 어려웠던 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 수신료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수신료 액수 산정과 분배에 대한 과정에서 KBS에 비해 EBS가 좀 수동적인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수신료 제도 전반의 개편과 그 안에서의 EBS 수신료를 동시에 고민해야 하는 이중의 어려움도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수신료 분리징수 논의까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 EBS 수신료 배분 방식, 규모의 타당성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는 게 갈수록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엇보다 한국에서 수신료라는 게 발표에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공영방송이 될 수 있는 필요 조건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공영방송임을 증명해야 얻을 수 있는 충분 조건으로 작용을 해서 뭔가 수신료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속된 말로 잘하는 모습부터 보여야 한다는 부분도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 때 EBS가 보여줬던 원격 교육 그리고 교육 공영방송으로서의 가능성, 반면 여전히 전체 수신료 수입의 3%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지원받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전체 예산의 70%를 상업 지원으로 충당해야 되는 모순적 현실, 그리고 최근 광고 축소, 출판사 원가 상승,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뭔가 더 이상 논의를 미룰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공적 지원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시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다라고 첫 번째로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그 논의라는 게 당연히 우리를 둘러싼 전반의 변화 속 EBS와 연결해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발표자께서 논의를 심도 깊게 하기 위해서 주로 미디어 환경 변화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해주시기는 했는데요. 사실 EBS의 위상은 우리 사회 전반의 변화와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죠. 그래서 수신료가 시청자와 방송사의 관계일 수 있지만 정치, 경제 같은 다른 환경적 요인의 산물이다라는 거, 그리고 수신료 제도가 어쨌든 동결됐다고는 하지만 지난 30년간 시계열적으로 제도가 변화해왔다는 것도 주목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당연히 늘 변화하는 존재로서, 그리고 이제 수신료를 내는 주체로서의 시청자의 특징이나 이용 형태 변화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EBS가 다루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교육도 코로나 전후가 다를 것 같고, 그리고 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모든 논의라는 게 그동안 다양한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충분히 이루어져 왔는데, 당장 필요한 건 그거 같아요. 아까 뭐 발표자께서 죽기 전에 수신료 인상을 볼 수 있을까 뭐 이런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간의 논의를 토대로 이제 지금 여기에서의 어떤 교육, 공영, 방송의 의미와 역할,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한 재조정에 대한 부분을 조속히 마련하는 장들이 빨리 마련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공영방송의 생존과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서 발표자가 말씀하신 이제 수신료 산정 및 결정 방식 개선이 시급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어떤 다양한 공적 지원의 가능성에 대한 고려도 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는 기존의 기금, 새로운 기금, 그리고 뭐 정부 사업에 따른 수수료,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 미디어 환경에서 이제 이런 것들도 다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존 기금들의 집행 방식과 범위에 대한 재고, 정부 수수료 사용 범위의 확대, 신규 기금 조성, 이런 논의가 필요한데 거기에 공영방송에 대한 논의도 포함이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경쟁력 있는 EBS만의 콘텐츠 제작을 위한 공적 차원의 투자도 확대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이제 그 결론적으로 그 어떤 정책이나 지원 사업의 방식이 어떤 게 됐든 EBS가 공영방송으로서 어떤 핵심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공영방송의 테두리 내에서 상업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체계도 갖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미디어 환경도 적극 수용함으로써 어떤 콘텐츠와 브랜드 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게끔 하는 일과 관련되는 정책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5분을 말씀드리지 않는데 간단히 토론해 주셨습니다. 인상 깊었던 거는 그 우리가 수신료라고 하는 것을 그냥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공적 방송, 공영 방송을 입증해야지만 받는 걸로 그렇게 바뀌었다라는 게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보통 수신료 인상 반대하는 사람들 이렇게 주옥 같은 프로그램 별로 보지 않거든요. 예, 늘 보지만, 그리고 이제는 이제 공적 책무, 공적 미디어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예, 새겨 들었는데요. 다음 우리 신삼수 EBS 박사님께서 마지막에 제가 예, 토론기회 드리고요. 예, 경희사이버대학의 심영석 교수님, 예, 마이크 받아주십시오. 예, 심영석입니다. 이정국 박사님 항상 그 탁월한 정리자이시자 그 새로운 제안자로서 오늘도 그 좋은 발표 잘 들었습니다. 사실 EBS의 역할을 강화하고 또 EBS의 그 역할에 맞는 재원을 보장해야 된다는 것은 이미 오래된 그 이야기이기도 하고 우리가 모두 공감하는 이야기라고 생각됩니다. 갈수록 이제 출생률이 저하되면서 취약 아동도 감소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아까 발제에서 말씀하셨지만 이 사교육 시장과 OTT가 결합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이번에 이제 그 넷플릭스에서 시사 다큐가 방송되면서 실질적으로 지상파를 비롯해서 기존의 방송사업자들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올라오게 되죠. 특히 이제 OTT 사업자들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 좀 긴 텀으로 그 투자를 하기 때문에 기존의 그 EBS가 지금 교육 프로그램에서 투자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어떤 재원을 투자할 가능성도 있죠. 특히 그 취약 아동 수가 감소하고 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수가 준다는 것은
부모 세대와 조부모 세대가 동시에 한 아이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돈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람들은 더 고효율의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OTT도 이제 그런 경우에는 과금을 통해 가지고 그런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EBS가 지향해야 될 것은 보편적 서비스다 보니까 그 보편적 서비스가 제공하는 그 컨텐츠가 혹은 프로그램이 이런 사교육 시장에서 등장하는 것과 이제 경쟁이 돼야 된다는 문제,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단지 다큐의 부분이 아니고 교육 방송의 본래의 그 본령이라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도 향후에 이제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될지, 또 그렇게 간다라면 재원이 충분한지 하는 부분들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신료 징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안에 대해서 상당 부분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사실 우리와 동일한 그 EBS와 동일한 교육 방송이 전 세계에 없는 건 맞습니다. 예컨대 이제 물론 스웨덴 공영방송 SVT의 교육 방송이 있고 또 독일 그 ARD 이제 알파라는 교육 방송이 있는데, 두 방송의 특징은 학교 교육 중심이 아니라 외국인 이주민들, 그 새롭게 그 편입된 이주민들에 대한 그 통합 교육이 더 핵심이라 볼 수 있을 거예요. 언어 교육이 많고 또 스웨덴의 독일 문화를 교육하기 위한 그러한 어떤 특수 목적의 방송에 가까운데, 우리는 그것보다는 보편적 서비스에 더 가깝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그 전 세계에 없는 유일무이한 그 방송인 건 맞는데, 문제는 이제 이 재원이 충분하냐고 물어봤을 때 그렇지는 않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분리징수, 그러니까 배분 기준, 배분하는 방식을 분리한다는 건 저도 동의하는데 징수를 분리하는 건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징수센터는 그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징수 자체를 이제 같이 가야겠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산정 기준도 이제 차라리 그 산정위원회를 갖다 KBS, 그 EBS를 분리하자는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EBS의 이 수신료 수요가 그 정상적으로 그 의견이 그 수렴되고 그게 조정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그게 이제 법적으로 절차가 마련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오히려 그 복잡한 위원회를 그 분리해가 설치해가지고 비용을 발생시키면 오히려 그 과정만 복잡해지고 더 문제가 복잡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가장 큰 문제는 EBS 스스로 그 이러한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고, 이 재원이 앞으로 그 지속 가능한 어떤 발전을 위해서 그 책정돼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할 수 있는 구조가 안 됐다라는 거죠. 그럼 법적인 제도적인 어떤 장치 자체가 없고, KBS가 정한 것을 가지고 그 방통위가 이제 국회와 그 협의하는 과정에 그냥 EBS의 의견 정도를 제출하는 걸로 끝나기 때문에 문제인데, 그렇게 보면 그 수신료 산정위원회를 만든다면 그건 독립적인 위원회가 될 것이고요. 그건 KBS부터 분리된 위원회가 돼야 될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그 안에서 의견이 수렴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제 회계분리라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다른 나라 해외 그 공영방송 회계분리를 거의 안 한다고 하시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수신료로 거의 100% 가까이 그 재원을 쓰는데 회계분리가 필요 없겠죠. 근데 우리 공영방송이 재원 자체가 그 수신료의 비율이 워낙 낮다 보니까 계속해서 그 상업적인 재원과 그 수신료 공적 재원을 분리해서 그 고시하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후 검증 체계도 어떤 면에서 회계분리의 그 주장이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설명 책임을 얼마큼 강화할 것인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적 재원을 거의 정치적 볼모로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정치적 볼모로 잡아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어떤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게 만드는 정치적인 구조가 그 해소되지 않는다라면 수신료 문제는 해결이 요원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현재처럼 정치 퇴행적으로 가고 있는 상태에서 과연 얼만큼 이건 이종국 박사님 지금이 이제 마지막 기회라는 말씀을 하신 걸 비해 스쳤는데, 저는 기회이긴 한데 아마 마지막 위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기회보다 위기 요인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심영석 교수님, 예, 좋은 토론 감사드립니다. 예, 이게 마지막 기회가 아니다, 위기일 거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예, 우리가 기회라고 말하는 것은 위기를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EBS 모델이 전 세계에 없는 독특한 모델이라고 말씀하셨고, 외국은 교육방송이 뭐 다문화 이주민 대상 통합교육이 핵심이다. 예, 저 동의하고 이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제가 지방대학에서 이제 애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저희 학생들은
지금 고등학교 때 이 EBS 수능 교육을 공부를 다 했더라고요.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이게 서울 중심의 사고에 좀 벗어나면 그 EBS의 가치가 굉장히 높아지는데 우리가 너무 서울 중심의 사고에 박혀 있어서 EBS의 가치를 모르는 게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예, 좋은 제도는 뭐 전 세계 유일무이해도 우리가 키워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경희대학교 이상원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이상원 교수입니다. 내용을 상세하게 잘 정리해 주신 발제자 이종관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좀 사회를 맡아주신 신미선 교수님께도 특별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발제문 내용에 저는 어느 정도 많이 동의하는 것 같고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EBS이기 때문에 사교육비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서 2021년 공식 데이터를 보면은 월 평균 지금 현재 사교육비가 한 8% 정도 증가했고요. 그런데 흥미로운 부분은 뭐냐면은 월 평균 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에서 한 86% 그리고 200만 원 미만인 가구는 46.6%니까 거의 한 40% 정도 격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이제 격차가 사교육에서 지금 현재 있는 것이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EBS를 활용한 교육이 여전히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코로나 시대 때도 그랬고 특히 소득이 낮은 가정의 학생들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또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또 찾아본 게 EBS 교육방송에 대해서 그 시청자들, 이용자들에 대한 코멘트를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상당히 건설적이고 좋은 코멘트가 많습니다. 먼저 유익한 자료로 잘 활용하고 있는데 학습자 레벨과 주제에 따라 좀 더 다양한 도서가 제공해 됐으면 좋겠다. 이게 교사들이고요. 그 다음에 자녀들의 학습에 대한 흥미를 부여하고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놀이와 게임 등과 같은 이런 것을 연계한 컨텐츠가 제공됐으면 좋겠다. 이제 학부모들이 너무 똑똑하셔서 이제 벌써 메타버스 뭐 이런 걸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준별 심화 과정으로 컨텐츠가 좀 더 세분화되고 학교 수업을 복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나 시험 관련 컨텐츠도 필요하다. 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시청자들에 대한 요구 사항이 이제 일부는 물론 향후 EBS에서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지만 이제 교육 관련돼서 보편적인 서비스를 지향하는 공적 재원이 EBS한테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을 저희가 좀 깨달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또 OTT 얘기도 해주셨는데 이제 넓은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하고 이제 관계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기업이 다양한 뭐 AI라든지 빅데이터 같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생산성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이제 이런 패러다임이었지만 이게 이제 코비드 19이 되면서 성숙기로 이행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러한 것을 통한 혁신 성장이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적절한 사회적 책임도 균형이 있어야 되겠다. 이제 이런 패러다임으로 앞으로 이제 변화가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제 이런 의미에서 이종관 박사님도 좋은 말씀 해주셨지만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존 공공 미디어의 공적인 역할, 그다음에 민영 미디어의 적절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새로운 논의하고 이제 고민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재정적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수신료 재원 비중이 총 수입 대비 5.5%, 유동 비율 하락, 부채 비율 상승, 산업 속인 뭐 이런 것을 다 얘기 안 해도 현재 EBS 경영이 앞으로 얼마나 더 어려워질까 이런 고민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이와 함께 이제 글로벌 경제 리스크도 굉장히 큽니다. 인플레이션 리스크하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통화 정책 리스크, 그다음에 중국 경제 경착륙 리스크 뭐 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컨텐츠를 생산하는 조직은 다 힘듭니다. 지금 현재 이미 컨텐츠 투자를 위한 제작 비용 증가도 어렵고 이미 컨텐츠 사업자한테는 이미 상당한 부담으로 현재 작용하고 있고요. 이런 의미에서 봤을 때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점이 있지만 수신료가 중요하다는 점에 정말 100% 동감합니다. 그래서 공적 영역하고 민간 미디어 영역은 그 역할과 기능이 어느 정도 차별화가 돼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그 재원에 대한 차별화도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공적 미디어 부분은 수신료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이제 보여지고 앞에서 말씀드린 시민들의 요구 사항을 맞추기 위해서도 그 부분은 굉장히 필요하다. 그리고 저는 미디어 거버넌스 개편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공공미디어 재정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서 수신료 산정을 하고 이 위원회는 방통위와 좀 연결은 될 수 있으나 약간은 독립적인 자문기구 성격이 되면 좋지 않을까. 여기서 상업 서비스를 꼭 해야만 한다면 적절성을 좀 평가해주고, 그다음에 미디어 진흥을 위한 재원 이런 것도 좀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KBS하고 EBS에 대해서 별도로 수신료 산정 방식이 적용될 수 있는 게 필요하다. 왜? EBS는 EBS 나름의 특화된 공적인 책무가 있고 KBS와 별개로 수신료를 산정해야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제도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여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종관 박사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감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특정 주기로 물가 연동 방식에 어느 정도 이제 적용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어쩌면 뭐 개편이 된다면 한 3, 4년 주기로 좀 이렇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이제 수신료 액수를 정하고 어느 정도 성과에 따라서 수신료를 배분하는데 그 부분은 좀 잘했을 때 플러스 알파 해주는 뭐 한 10%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뭐 크게 무리가 운영이 없지 않을까 싶고, 이와 함께 어느 정도는 설명 책임을 부여하는 것도 동의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EBS도 OTT 전략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기존 유튜브나 틱톡 같은 뭐 이런 OTT, 그다음에 현재 얘기가 되고 있는 가입형 OTT나 패스트 같은 플랫폼을 어떻게 잘 이용하는지 필요하다. 그리고 메타버스나 챗봇 활용 이런 것들도 잘 이용해서 시청자들한테 좀 다가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원 교수님 토론 감사드립니다. 뭐 사교육비 비중이 여전히 크기 때문에 EBS 공영방송 역할은 여전하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EBS 수신료 산정 별도로 해야 된다. 뭐 수신료 산정위원회에 동의한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예, 그럼 최세경 박사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최세경입니다. 쓰여 있는 게 약간 벤처하고 기업하고 이렇게 잘못 여기 주최 측에서 해놓은 것 같은데요. 한번 바로 잡고요. 굳이 한 얘기는 회사 이름이 이렇듯 회사의 공식 의견과 제 의견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뭐 동일한 얘기는 제가 안 드리겠고, 이종관 박사님이 그래도 발표를 하셨으니까 디스커션 차원에서 좀 다른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영섭 박사님도 좀 얘기한 내용하고 비슷한 겁니다. 우선 수신료를 KBS와 EBS의 산정을 다르게 한다는 거에 동의하지만 특별부담금이라는 이런 제도 속에서 다른 특별부담금이라는 이름 속에서 다른 수신료를 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보편한 쪽으로 지불하는 그런 수신료 속에서 만약에 특별부담한다는 식으로 나눠서 한다라면 잘못하면 그게 다른 수신료를 거둘 수 있는 방향은 되겠지만 잘못하면 되게 조금 받을 수 있는 그런 또 문제도 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특별부담금 제도에서 이런 방식보다는 차라리 다른 큰 틀의 수신료를 걸 받은 다음에 거기서 어떤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제시하신 경제학적 접근으로 이제 사실 경쟁 가격 방식의 얘기를 좀 많이 하셨는데 아마 일례로 합리적인 방안을 얘기하시려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의 대안으로도 얘기하시겠지만 가치 방식도 있고 효용 방식도 있는데 저는 경쟁 방식이 너무 경제학적 접근으로 얘기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상업방송 교육과 대체 가능하고 경쟁 가능한 공영방송 EBS의 교육이 마치 같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선택할 필요가 없다라는 또 얘기도 될 수 있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오히려 그것보다는 상업방송이 하지 못하는 가치를 EBS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치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로 접근하는 게 더 EBS의 수신료를 얻는데 더 큰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입니다. 마이너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던 게 큰 틀에서는 다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겁니다. 필요 최소 비용 기준으로 해야 한다. 아마 이것도 이종관 박사님이 최소한 이 정도는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수신료의 독일에서의 재정 원칙 중에 가장 이종관 말씀은 쓰셨습니다. 중요한 게 충분성이라는 걸 저는 인정합니다. 공영방송이라고 해서 충분성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투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투자하려면 계속해서 지속 가능한 투자가 되고 그러려면 최소 비용 기준보다는 예측 가능성하고 뭐 이런 원칙 중에 중요한 개념으로 충분성이 꼭 전제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토론을 위해서 제가 던진 몇 가지 의견이었고요. 제가
짧은 시간 중에 저 많은 얘기 중에서 꼭 하고 싶은 말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수신료 논쟁이 항상 있죠. 항상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게 가장 많이 발화가 될 때를 보면 정치 권력이 바뀌었을 때, 그리고 정치 권력과 공영방송 지배 권력이 다 디커플링 됐을 때 더 많이 일어납니다. 문제는 이때만 일어나고 정치적 이해 속에서 공격만 이루어지고 이게 본질적으로 논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잘 이루어지려면 공영방송의 존재 가치와 사회적 제도로서의 공영방송의 위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 속에서 적합한 재원 모델이 무엇인가가 논의되고, 그 안에서 재원의 규모와 그걸 어떻게 징수할 것인가의 방법이 논의되어야 하는데, 항상 그렇게 크게 논의되지 않고 이때 이 사이 때만 논의되면서 이게 정말 발화될 때 그러니까 소모적으로 되고 끝나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상황이 되는지, 이게 촉발됐는지는 뭐 다 아시겠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를 하기는 그렇지만, 그게 기회인지 위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왕 논의된다라면 이런 전체 큰 틀 속의 얘기가 되어야 할 것 같고, 그때 가장 중요한 건 EBS가 과연 공영방송으로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차별적 책무가 무엇이고 그 정체성은 무엇인가를 좀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공교육의 보완인 것인지 아니면 시민교육을 위한 방송이어야 하는 것인지, 뭐 여러 가지 이 정체성도 사실은 좀 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논의하면서 EBS가 그 가치를 잘 실현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논의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최수경 박사님 토론 감사드립니다. 예, 많은 부분 우리 이종관 박사님의 의견에 동의해 주셨고요. 아마 특별부담금 방식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는데 나중에 답을 듣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결국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최 박사님의 요지는 교육 공영방송으로서의 차별성, 정체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걸 근거로 해서 안정적인 수신료 재원을 확보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이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EBS의 신삼수 박사님께서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EBS의 신삼수입니다. 목소리는 계절적인 요인 때문이니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종원 박사님이 사실은 제가 알기로 경제를 공부하신 분인데 산업을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공영성을 얘기하고 공공성을 얘기하는 것 자체만으로 대단히 존경스럽고, 요즘 공영방송에 아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좀 어색하고 공공성을 확장하자는 얘기 자체가 어색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런 얘기들 이렇게 내세워서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EBS에 출연하는 모든 출연자들이 볼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셀럽, 유명한 연예인이 EBS라는 채널에 출연하는 것만으로도 저분은 참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만한 분이다. 적어도 학계에서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공영방송, EBS 이런 논의를 이끌어 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히 저는 매우 존경받을 분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두가 긴 것 같은데 5분 안에 끝낼 테니까 너무 조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딱 이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이종관 박사님께서 하신 그 진단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고, 저는 우리 집 앞마당에 깨끗하게 잔디밭을 읽어놨는데 계속 토끼풀이 잠식하고 들어옵니다. 지금 그 상황이 넷플릭스와 유튜브가 우리 미디어 이용자들을 다 잠식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 좀 더 크게 비유하자면 우리가 지금 기후변화를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공영방송 논의가 기후변화와 뭐가 다를까, 결국 후세들에게 좋은 환경, 좋은 제도를 물려주기 위한 논의라는 차원에서 지금 이런 공영방송 논의 역시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영역이다. 지금 미래 아이들의 환경을 우리가 지금 쓰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기후환경 논의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공영방송 역시 마찬가지로 이 좋은 제도를 발전시켜서 우리 후세들에게 물려주기 위한 논의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대안으로, 재원의 대안으로 수신료를 얘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수신료위원회는 수도 없이 학계에서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나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아까 경기 둔화, 학령인구 감소, 여러 가지 그 구조적인 시스테마틱한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방송국에 있는 입장에서 사실 그런 부분은 이미 예측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깊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 더 변명을 하자면 BBC 영국의 1년 수신료 납부액이 25만 8천 원이고 우리나라가 3만 원입니다. 실제로 영국 BBC가 이 영국 안에서 점유하고 있는 시청률이 약 30% 안팎이고 우리나라 KBS와 EBS가 그 부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신료 수입은 거의 8분의 1, 9분의 1인데 그 역할을 해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공적 섹터를 그래도 유지하고 있다. 자, EBS는 BBC가 교육에 투입하는 예산의 약 100분의 1을 가지고 그 교육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오징어 게임 한 시즌 제작비가 EBS의 지상파 2채널과 라디오 1채널, 온갖 인터넷 서비스에 들어가는 거의 모든 제작비와 맞먹는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이 상황 속에서도 내부 경영 혁신을 더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이미 삐쩍 말라서 좀 더 건강을 회복해서 제 역할을 해야 될 곳에 계속 경영 혁신을 전제로 수신료 인상을 얘기하는 것은 좀 더 가혹한 거 아닌가. 지금의 이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우리 학계 또는 사회적인 고민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까 그 넷플릭스의 이 발제문을 보면 넷플릭스의 제작비 투입 비중의 그 증대폭, 반면에 지상파 방송사들의 위기 제작비 투입의 증대폭들이 현저히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실로 이 미디어 아까 그 잔디밭을 점령해오는 토끼풀의 잠식 속도를 따라가기는커녕 기존에 있는 것도 지키지도 못하는 상황이 지금의 우리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사업을 해요. 돈을 벌어요. 상업화를 해요. 하면 할수록 손해를 봅니다. 그건 아주 쉽게 증명이 됐습니다. 왜? 코로나 때 특별 교복을 받으니까 경영수지가 나아졌어요. 사실은 방송 업무가 어찌 보면 투입되는 비용이 줄었고 많은 자원이 사실 이 특별교부금은 이익이 남지 않는 예산입니다. 아시다시피 준 대로 그대로 집행해서 이익을 남길 수 없는 구조인데 이익이 남았다는 얘기는 오히려 이런 수익 사업에 빠져들지 않을 때 오히려 이익이 남는 곳이 공적 섹터가 아닌가. 저는 늪에 빠진 EBS가 자꾸 헤어나려고 상업적인 사업을 할수록 더 늪에 빠지는 악순환에 빠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러니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돼야 된다. 시간이 초과됐군요. 그래서 저는 이 플랫폼을 좀 강화시켜달라. ETV 같은 채널을 만들어 놓고 지금 사실상 방치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가 코로나 때도 EBS가 잘한 것을 오히려 BBC가 보도하고 모델화해서 본인들이 바로 뒤쫓아와서 따라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EBS는 그런 중요한 사회적 자산이니 한번 관심을 가지고 아무리 어수선한 사회적인 분위기, 시대적 기술 홍수 속에서도 EBS란 매체를 잘 활용하면 그래도 교육으로 흥한 나라, 교육으로 계속 잘 살려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우리 EBS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그 삐쩍 마른 EBS에게 모 허리띠 졸라매게 있냐라는 그 말씀이 굉장히 마음에 짠하게 와 닿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12시 30분입니다. 사회자는 시간을 잘 맞춰야 되는데 제가 실패를 했습니다. 이종관 박사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마지막 마무리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제 탓입니다. 그 짧게 두 가지 코멘트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그 심영섭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도 이제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정원 분리하나 징수는 통합해서 하는 방식이 당연히 어떤 효율성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맞고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요. 예컨대 이제 그 통신 영역에 있는 보편적 서비스 기금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통합적으로 징수를 한다면 그 속에서 배분을 이제 별도의 배분 체계를 갖게 되거나 산정 체계를 갖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최세경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제 저는 이 예를 이제 빗대서 말씀드린 건데, 그러니까 1981년 2,500원 수신료 산정할 때 그때 이제 그 경쟁 가격 방식으로 일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 신문 월 구독료가 2,500원이라서 이제 2,500원으로 산정했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 반대로 이런 거죠. 공영방송 또는 공적 서비스가 사적 서비스 대비해서 일정 수준의 퀄리티를 유지해줘야 된다는 거에 반대적 입증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영 서비스가 그 많은 돈을 받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클로징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그 신미선 선생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회사 이번에 신입사원 한 30명 정도 변호사를 뽑았는데 일반고 출신이 10명이 안 됩니다. 20명 정도가 특목고, 과기고나 외고 출신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양질의 교육을 받으시고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신 분들인데 그걸 보면서 저도 약간 착각을 했던 거죠. 예, 맞습니다. 그 적어도 그 교육이라는 부분이 갖고 있는 보편성 그리고 방송이 추구하는 정신, 이 세상에서 한 명도 방송으로부터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라는 것이 이제 교육에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또 EBS의 가치와 역할이 아닐까라고 신미선 선생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간단히 마무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이사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면 제가 1분 드리겠습니다. 예. 누구 마이크 좀 전해드리죠. 주시죠. 예. 너무 잘 들었습니다. 매우 유익했습니다. 특히 이종관 박사님이 그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 방송 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이 굉장히 신선하고 굉장히 현실적이었습니다. 제가 EBS 이사장으로서 과연 5년 후에 EBS가 가능할까 하는 위기감에 시달리는 이유는 그 시스테믹 리스크를 내적 변수로 극복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 70원이라는 게 너무 비현실적이고 부끄러워요. 그리고 그 대안으로 제가 늘 생각하고 있던 게 독일의 KEF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어떤 정치 권력과 공영방송이 디커플링이 될 때 항상 이런 논의가 되는 거예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래서 굉장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데 오늘 말씀하신 것들이 너무 구체적이고 또 EBS에 대한 사랑을 담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고맙고 유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다른 플로어에 계신 분에게는 제가 질문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오늘 어려운 주제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논의해야 되고 고민해야 될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EBS 내부에서도 새로운 변화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외부에서도 좀 많은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그런 지원에 동참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세미나를 하면서 2,500원 수신료의 3%인 70원을 가지고 제대로 된 교육방송을 기대하는 거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예, 평생교육의 장으로서 한국교육방송 EBS가 예, 자리매김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나온 논의들이 EBS가 굳건한 공영방송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세미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발표를 맡아주신 이종관 박사님, EBS 재원 문제를 함께 고민해 주신 5분 토론자 선생님, 그리고 플로어에서 이 세미나를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